옛날 저 멀리 남쪽 땅끝 해남 바닷가 마을에 춘심이라는 어여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춘심이는 거친 바다와 싸우는 어부인 아버지 진수, 그리고 장터 국밥집에서 일하는 어머니 춘자와 함께 넉넉하지는 않아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은 가득한 작은 초가집에서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지요. 아버지, 이번에도 거험한 뱃길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몸 상태 봐가면서 일하셔요. 아이고, 우리 딸이 또 이렇게 걱정을 해주니 내 이번에도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 것 같구만. 그나저나 춘심아, 내 이번에 만선을 해서 돌아오면 인자 우리 춘심이 시집갈 곳도 찬찬히 알아봐야 쓰겠구먼. 네? 뭐시라고요? 아버지, 또 무슨 그런 말씀을 다. 언제까지 이렇게 다 큰 처녀를 집에만 둘 수 있겠냐? 안 그래도 내 여기저기 제발 춘심이 니랑 자리 한 번만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이 아주 그물로 한가득인디. 그러니까 너도 슬슬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 아이고 아버지, 알았으니까 그저 몸 조심히만 돌아오셔요. 춘심이의 아버지 진수는 가까운 바다가 아닌 저 멀리 흑산도까지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번 뱃길에 오르면 나흘 혹은 닷새는 좋게 지나야 집에 돌아왔기에 두 모녀는 진수가 바다에 나가면 항상 마음을 졸이며 집에서 기다리곤 했지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루는 점심쯤이면 돌아와야 할 아버지 진수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요. 춘심이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집 앞을 몇 번이나 서성이며 아버지의 걱정을 하였지요. 일하는 사람들하고 고기를 푸느라 늦어지는가 보구만. 곧 오시겠지. 분명히 오실 거야. 하지만 해가 지도록 아버지의 소식이 없자 춘심이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초조함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 직접 포구로 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춘심이 포구에 도착하자 마침 그곳에서 그물을 정리하던 춘심이네 이웃 덕삼이가 그녀를 보고 손을 흔들었는데요. 덕삼이 오라버니, 혹시 우리 아버지 배 들어온 것 못 보셨단가요? 내 분명히 점심 전에는 올 예정이라고 들었는디. 저녁이 다 되어나도 아직 집에 안 오셔서 걱정이 되어나서 왔구만요. 아이고 춘심아, 그것이 다 무슨 소리냐? 진수성님은 아까 대낮에 거 고기를 잔뜩 싣고 만선으로 돌아오셨는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가셨단 말이요? 그런데 가만 보자야. 아까 진수성님이 좀 이상하기는 했구만. 이상했다니? 오라버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요? 그것이 말이요. 진수성님네 배가 만선으로 돌아와가지고 분명히 기분이 좋아야 할 성님의 표정이 뭔가 심상치가 않더라 이 말이지. 내아도 심각해놔서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다만. 혹시 춘심아, 너그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아니구만요. 어찌되었든 오라버니, 일단 아버지 배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으니 되었구만요. 일이 끝나면 항상 곧장 집으로 돌아왔던 아버지였기에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낀 춘심이. 그녀는 포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찜찜한 기분을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벌써 돌아오셨다고? 그럼 바로 집으로 오시지 않고 도대체 어디를 가신 것이다냐? 그렇게 온갖 생각들을 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을에 도착한 춘심이의 흐릿한 시야에 익숙한 그림자 하나가 들어왔으니 그 모습은 어느 집 대문에서 막 빠져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지요. 아이고, 난 또 괜히 걱정했구먼. 아버. 춘심이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지며 그녀가 막 아버지를 부르려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그녀의 목청으로 들어갔으니 그 이유는 바로 어느 한 여인이 문 뒤에서 뒤따라 나와 아버지를 배웅하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웜에 저 집은, 그리고 저 사람은 설마? 아니구만. 아니요. 그 집은 어머니가 일하는 국밥집의 주인이었던 덕춘이의 집이었고 그 여인은 바로 덕춘이의 부인인 명옥이었지요. 명옥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자 춘심이는 참을 수 없다는 배신감에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아버지에게 다가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것이 다 무엇이랍니까? 우째 아버지가 다른 곳도 아니고 저 집에서, 그리고 우째 명옥이 아주머니랑 같이 나오시냔 말이에요. 춘심아, 그것이 말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고, 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냐잉. 아이고, 어떻게 아버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매일같이 일하는 그 국밥집 주인 마누라랑 아버지고 일부러 덕춘이 아재가 일 나간 낮 시간을 노려서 이 집에 갔답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땀 흘리며 고생하는 어머니를 두고 어쩜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요? 춘심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다. 춘심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였고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개미만한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으니
미안하다.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춘심이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믿었던 아버지의 그 말에 춘심이의 마음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지요. 그날 밤 고된 하루 일을 마친 어머니 춘자가 피곤한 기색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춘심아, 일찍 와 있었구나. 저녁은 웜해. 아이고 춘심아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어디 아프기라도 한 것이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딸 춘심이가 눈물범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고 어머니의 애타는 질문에도 한참을 울기만 하던 춘심이는 이내 눈물 젖은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그러니께 아버지가요. 그래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냐 춘심아. 그 아버지 배가 안 들어오기라도 한 것이오?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덕춘이 아제네 명옥이 아주머니랑 함께 있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구만이요.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이것이 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서도 아버지가 변명도 못하고 그저 미안하다고 안 그럽니까요.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참말이냐 춘심아. 그 아버지가 진짜로 덕춘이 아제네 집에서 나왔다고? 네가 무엇을 잘못 본 것은 아니고? 어머니의 물음에 춘심이가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춘심이는 이내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자정에 가까워지자 조용히 문이 열리며 아버지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진수는 곤히 잠든 딸 춘심이와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 춘자를 보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지요. 아무래도 내가 집에서 나가는 것이 좋겠구먼. 춘심이를 잘 부탁하네. 진수가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짐을 챙긴 후 집을 나서자 어머니 춘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진수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떠난 후 홀로 딸 춘심이를 지켜야 했던 어머니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억척스러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동이 트기 전에 국밥집으로 향했고 이전보다도 훨씬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곤 했지요. 어머니, 매일매일 이 시간까지 일을 하시다가는 참말로 몸 상하겠습니다. 하이고, 우리 속 깊은 딸이 언제 일이 컸는가 모르겠구만. 이제는 이렇게 애미 걱정까지 다 해주는 것을 보니 말이오. 내일부터는 저도 밭일이든 삭바느질이든 하며 살림에 좀 보탤 테니 제발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셔요, 어머니. 아내 얼른 너를 시집 보내야 하는데 이 애미가 어찌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네 아버지 몫까지 다 해낼 테니께. 너는 절대로 일할 생각이랑은 맘에도 품지 말거라 알겠냐 춘심아. 알겠습니다요, 어머니. 그래도 꼭 무리는 하지 않겠다고 약조 하나만 해주셔요. 아, 세상에 어머니마저 없으면 저는 참말로 어찌 살라고요. 딸의 약속을 받은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어 보였지만 촛불이 제 몸을 태워 주위를 밝히듯 어머니의 몸도 그렇게 조금씩 무리가 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아버지가 집에서 떠난 뒤 1년이라는 세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결국 춘심이의 어머니는 그만 과로로 쓰러져 자리에 눕게 되었고 어머니, 제발 이것 좀 드셔보셔요. 제가 죽을 써왔는데 약이라도 드시려면 속이 든든해야지요. 어머니, 이것만 드시면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나실 거예요. 춘심이의 정성스런 간호에도 불구하고 야속하게도 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자리에 누운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던 어느 새벽 우리 춘심이 참말로 미안하다 춘심아. 내 혼자 너를 두고 어찌 눈을 감을꼬.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자 춘심이의 마음속에서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자초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휩싸이기 시작하였지요. 아무리 마음이 떴다고 하기로써니 세상에 어찌 아버지란 사람이 어머니가 병들어 돌아가시는데 얼굴 한번 비추지를 않는다냐. 사랑이라는 것이 참말로 부질 없는 것이구만. 내 앞으로는 다시는 아버지라는 사람도 이 세상 모든 사내들에게도 정을 주지도 마음을 기대지도 않을 것이구만. 이후 어머니를 땅에 묻고 며칠간을 슬픔 속에서 보낸 춘심이는 산 사람은 계속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아픈 기억이 가득한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이제 여기에서 못 살겠구만이요. 우리 집에 있어도 그렇고 저 바다를 봐도 다 너무 아프기만 해서 그래서 이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너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셔요. 어머니의 무덤에 마지막 인사를 올린 그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둘러맨 채 정든 해남 땅을 떠나 산 너머 강진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춘심이는 강진에 도착하자마자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로 소문난 홍배대감댁을 찾아가 일을 얻기 위해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엇이라? 우리 집에서 일을 해보겠다고? 아이고 몸을 딱 보니 뼈가 굵은 아이는 아닌 듯한데 우리 집 험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 집은 거 품삯이 많은 대신에 일이 힘들어 웬만한 남자들도 그만두고 나가기 일수인데 말이요. 예 대감나리. 거 밥만 먹여주시고 잠잘꽃만 주신다면 시키시는 일 가리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허, 그래 그 대답 한번 똑 부러지는구나. 좋다 내 너 원대로 먹여주고 채워줄 터이니 오늘부터 당장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거라. 그날부터 춘심이는 홍배대감내 여종이 되어 슬픔을 잊으려는 듯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던 그녀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에는 일손을 도우러 밭으로 나가기도 하였지요. 오메. 세상에 홍배대감내 여종 중에 저라고 고운 처자가 있었다냐? 그나저나 저리도 고운 얼굴에 어찌 저리 깊은 시름이 담겨 있을까? 아이고 또 저 가녀린 몸으로 힘든 밭일을 하면서도 묵묵히 버텨내는구만. 그곳에서 홍배대감내 소장농 봉섭이는 어딘지 모르게 슬픈 그늘을 간직한 채 묵묵히 땀 흘리는 춘심이를 보고는 첫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곁을 맴돌던 그는 춘심이 뙤약볕에 잠시 비틀거리자 지체 없이 시원한 물을 들고 다가가서는 오메 이거 큰일 나겠구만. 물 좀 마셔가면서 하시지요. 아니 괜찮습니다. 사내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춘심이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지요. 내 가만히 일을 하는 것을 보니 그 밭일은 처음이신 것 같은데 상태를 보니 일을 계속하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저쪽 나무 그늘에 가서 잠시 쉬는 것이 좋겠구만요. 아니구만요. 제가 해야 하는 일이니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구만요 내가. 춘심이는 일부러 차갑게 대답했지만 봉섭이는 이후로도 묵묵히 춘심이의 곁을 맴돌며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남몰래 굳은 일을 대신해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춘심이를 봉섭이가 조심스럽게 불러 세우고는 춘심씨야. 춘심씨 잠깐만 있어 보시구려. 웜에 봉섭씨 아니십니까? 거 봉섭씨 일은 진작에 끝난 걸로 아는디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여기서 뭐 하십니까요? 춘심이의 물음에 봉섭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따끈한 김이 오르는 찐감자 2알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일하느라 고단했을 터인디 뜨거울 때 몰래 혼자 드시구려. 봉섭이가 건네준 찐 감자에서 전해져 오는 따스함과 그의 꾸밈없는 눈빛은 춘심이의 다친 마음을 저도 모르게 흔들었고 아이고 지난번에도 괜찮다고 해도 이번에도 이렇게 먹을 것을 또 참말로 고맙습니다요 봉섭씨. 그날 이후 봉섭이의 한결같은 노력에 얼음장 같았던 춘심이의 마음도 봄눈처럼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고된 일과 속에서도 서로를 살뜰히 챙겨주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춘심이가 봉섭이와 서로 가까워진 지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고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던 춘심이의 귓가에 문 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춘심씨 자고 있습니까요? 저 봉섭이구만요. 갑작스레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간 춘심이. 그곳에는 진지한 얼굴을 한 봉섭이가 있었습니다. 봉섭씨, 거 무슨 일이시길래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오셨단가요? 춘심이의 물음에 봉섭이는 한참 동안 우물쭈물 망설이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지요. 춘심씨.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시집을 오지 않겠습니까? 웜에 갑자기 시집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요 봉섭씨? 사실 말입니다. 며칠 전에 한양에서 포목점을 하는 저희 삼촌이 저에게 보부상의를 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구만요. 갑자기 보부상의를 말이어요? 물건이야 삼촌 가게에서 다 대줄 테니 성실히 일만 하면 제법벌이가 괜찮을 것이라고 말이어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내 춘심씨를 두고 한양에 혼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춘심씨 저랑 한양에 같이 가서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요? 봉섭이는 계속해서 들뜬 목소리로 춘심이를 설득했으나
춘심이에게 보부상이라는 세 글자는 며칠씩 집을 비우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기에 충분하였지요. 봉섭 씨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런데 집을 오랫동안 비우고 여기저기 떠돌며 일을 하는 사내를 저는 남편으로 받아들일 자신이 없구만요. 춘심 씨, 그것이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요? 봉섭 씨, 그 한양에 꼭 가야만 하는 겁니까요? 여기서 그냥 저랑 함께 소박하게 밭이나 일구고 살아도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어요. 봉섭이는 춘심이의 뜻밖의 대답에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그는 춘심이를 사랑하기는 하였으나 평생에 다시 없을지도 모를 이번 기회 역시 놓치고 싶지 않았지요. 내 춘심 씨 마음은 잘 알았구만요. 그런디 암만 생각해도 나 역시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으니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모래동이 틀 무렵의 마을 어기 큰 나무 아래서 기다리겠습니다. 만약에 춘심 씨가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꼭 그곳으로 나와주셨으면 하구만요. 그 말을 남기고 봉섭이는 힘없이 돌아섰고 춘심이는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이틀이라는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흐르고 마침내 약속한 날의 새벽이 밝아왔고 동이 트기도 전 단촐한 짐을 챙겨 마을 어기 나무 아래에 선 봉섭이는 애타는 마음으로 춘심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꼭 올 것이구만. 춘심 씨도 나를 분명히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내 다 아는디 꼭 올 것이구만.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춘심이는 자신의 작은 방 안에서 밤새 잠을 자지도 못한 채 뜬 눈으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으니 봉섭 씨, 지금쯤이면 이미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터인디. 아니요, 안 되구만 안 돼. 지금 봉섭 씨를 따라가면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평생을 그저 방 안에서 봉섭 씨만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버려지게 될 팔자구만. 내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어찌 남자를 다시 믿을 수가 있겠냐잉.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날이 완전히 밝도록 춘심이가 나타나지 않자 봉섭이는 마지막으로 그녀가 올 길을 돌아본 뒤 아쉬움을 안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은 그날 아침 서로 다른 길로 완전히 갈라지고 말았지요. 이후 봉섭이가 강진을 떠난 지 2해가 지나고 춘심이의 마음속에서도 그의 이름이 희미한 옛 이야기처럼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춘심이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평소 봉섭이와 가깝게 지냈던 머슴 덕파리가 다가와 머뭇거리며 그녀를 불렀지요. 춘심아, 잘 지냈냐잉? 그나저나 내 니한테 할 말이 있는디. 내 니한테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망설였는디. 그래도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여. 덕파리 오라버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평소 오라버니답지 않게 이렇게 뜸을 다 들이신데요? 봉섭이가 말이여. 한양에 가서 제법 자리를 잘 잡았다고 하는구만. 거기에서 돈도 제법 많이 벌었다고 말이여. 하이고, 그것이 참말입니까? 그것은 참말로 좋은 소식 아닙니까요? 그런데 오라버니는 무슨 그런 말을 하는데 사람을 겁을 주고 그럽니까요? 그런디 말이여, 춘심아. 그것이 봉섭이가 한양에서 좋은 처자를 만나서 곧 장가를 든다고 안 그러냐. 미안하다 춘심아. 나라고 이런 소식을 전하고 싶지는 않았는디. 그래도 네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여. 하이고, 아니구만이요. 오라버니 알려주셔서 참말로 고맙구만이요. 봉섭 씨가 잘 되었다니 저도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라도 오라버니가 봉섭 씨를 만나게 되시거든 참 잘 되었다고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해주셔요. 알았다 춘심아. 내 그리야마. 그날 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들자 춘심이는 방 안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이 부서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소리죽여 울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놓쳐버린 연인이었기에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어 그 슬픔은 더욱 시리고 깊었지요. 시간은 또다시 흘러 춘심이가 홍배대감의 집에서 일을 한 지도 어느덧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몇 해 전 부인과 사별하고 여지껏 쭉 홀로 지내던 홍배대감이 새 부인이라며 한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온 일이 있었는데요. 홍배대감은 그녀에게 집안의 일꾼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해주기 위해 마당에서 일을 하던 춘심이 앞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갔지요. 아, 춘심아, 이쪽은 말이다. 오늘부터 이 집의 새 안주인이 되실 분이다. 얼른 인사드리거라. 마님, 저는 춘심이라고 합니다요. 앞으로 제가 성심성의껏 모실 테니 시키실 일이 있으면 뭐든지. 워엄에. 당신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든 춘심이가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춘심이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자신의 온 인생을 망가뜨린 원흉이었던 명옥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아이고 이것이 누구냐? 너 춘심이 아니냐? 너 해남에서 살던 춘심이 맞지? 너가 마을을 떠난 후로 네 소식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춘심아 도대체 이것이 얼마만이냐? 뭔 못이라고요?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도 그렇게 태연히 말을 하십니까? 참말로 세상에 악연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구만요. 해남에서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 강진으로 와서 제 숨통까지 끊어놓으실 작정입니까? 춘심이는 원망이 가득 담긴 눈으로 명옥이를 쏘아본 뒤 그대로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마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요. 저 버르장머리 없는 것을 보았나? 지난 5년 동안 갈 곳 없는 것을 거두어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제 보니 은혜도 모르는 고약한 것이었구나. 네, 이것을 당장에 내쫓아버려야겠구나. 아이고 서방님 제가 따로 말해볼 테니 이번 일은 저에게 맡겨주시고 서방님은 화 푸셔요. 그려. 자네가 뭐 그렇게 말한다면야 에휴. 그날 밤 홍배대감의 노여움을 사쫓겨날 것을 걱정하던 춘심이는 캄캄한 방 안에서 앞날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얼마나 깊어갔을까.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뜻밖에도 새 안주인인 명옥이 작은 술상을 들고 들어왔지요. 이 밤중에 마님께서 저 같은 처원한 종의 방에는 어인 행차이십니까? 이제 곧 쫓겨날 몸이니 마지막으로 제 비참한 꼴을 구경이라도 하러 오셨답니까요? 하지만 명옥이는 그런 춘심이의 가시 돋친 말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와 춘심이의 앞에 술상을 내려놓으며 서로의 잔을 채웠지요. 대감께는 내가 잘 말씀드려 놓았다 춘심아. 그러니 거 쫓겨날 걱정은 하지 말고 얼른 이 술잔부터 바꿔라.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거 마님하고 술을 마셔야 한단가요? 춘심아, 너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찬찬히 봐보니 말이여. 내 아무래도 너가 무언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착각이라니 그것은 또 무슨 말이래요? 우리 사이에 무슨 착각을 할 것이 어디 있다고? 명옥은 춘심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조용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께 이것이 해남에서 진수 오라버니가 찾아왔었던 바로 그날의 일이구만. 네가 본 그대로 그날 네 아버지가 대낮에 우리 집을 찾아온 것은 사실이었는데 말이여. 시간은 진수가 명옥이의 집으로 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 예고도 없이 명옥이의 집으로 들어선 진수는 명옥이를 보자마자 그녀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수 씨,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만요. 아이고 진수 오라버니. 도대체 뭔 일 때문에 갑자기 무릎을 다 꿇으십니까? 얼른 일어나시라니까요. 너무나도 뜻밖의 행동에 명옥이 당황하여 그를 일으키려 하자 진수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재수 씨, 그 혹시 덕춘이 말입니다. 와, 웜의 오라버니 우리 서방님이 왜요? 오라버니랑 서로 다투기라도 하셨단가요? 그것이 아니라 네, 알고 보니 그 덕춘이가 우리 집사람하고 오래전부터 서로 정을 통하던 사이던데 재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까? 그 말에 명옥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시라고요? 서방님이 오래전부터 잠자리에서 나를 멀리했기에 혹시 다른 여자가 생겼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상대가 춘자 언니일 줄은 몰랐었구만요. 재수 씨,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구만요. 내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물질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처자식 곁을 오래 비워둔 제 잘못 아니겠습니까? 괜히 나 때문에 재수 씨한테까지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것이 어떻게 진수 오라버니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지. 그런디 이것이 참말로 염치 없는 부탁인 줄은 알겠는디. 재수 씨, 우리 춘심이는 아치 어미를 하늘처럼 여기는 아이구만요. 어른들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우리 춘심이 귀에만큼은 이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내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는 말이요. 그 상황에서도 자식이 받을 충격을 걱정하는 진수 오라버니의 마음의 감동을 받고는 그래서 알겠다고 걱정 마시라 약속을 했었구만. 그리고 힘없이 나가는 오라버니를 그저 딱한 마음에 배웅해 주었을 뿐인데 하필이면 춘심이 네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고 말이요. 그것이 전부 참말이란 말씀입니까요? 그러니께 마님 말씀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덕춘이 아재랑 말이어요? 춘심아, 내가 이제 와서 너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 뭘 하겠느냐. 우리 서방도 내가 아니라 거 춘자 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는지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해도 못 가서 시름시름 앓더니만 금세 세상을 떠나버렸고 말이여. 참말로 그놈의 사랑이 다 뭔지. 웜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아이고 아버지 웜에. 하하이고 춘심아. 웜에 춘심아 정신 차려라. 명옥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춘심이는 태어나 여지껏 경험한 적 없는 강한 충격에 그대로 실타래가 풀리듯 스르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남의 어느 숲속의 작은 초가집. 벌써 5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주위 모든 사람들과 연을 끊고 고독하게 살아가던 진수가 일을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서자 뜻밖에도 어떤 여인이 조용히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진수는 그녀의 뒷모습으로도 자신의 딸 춘심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지요. 참말로 오랜만이구나, 춘심아. 그려 어디 좋은 사람은 만나서 시집은 갔느냐? 아버지께서 그때 바람을 피우신 게 아니었다면 어째 그렇다고 한마디 말도 안 하셨단가요? 어찌 여태껏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외롭게 사셨단 말입니까? 춘심이의 원망 섞인 물음에 아버지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허허, 뭐 이제 와서 죽은 사람 탓을 한들 뭐하겠냐마는. 네 어미는 너한테만큼은 하늘 같은 사람이었는디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어찌 이 애비가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겠냐. 집안에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못난 애비라도 애비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애비라는 것이니까 춘심아. 아이고 아버지, 그동안 내 아버지만을 미워하면서 살았는디. 내 진작에 알았으면 아이고,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라고. 춘심이의 마음속에서는 평생을 미워했던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자신의 선택으로 놓쳐버린 봉섭이에 대한 후회가 뒤엉켜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의 깊고 묵직한 사랑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렇게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춥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와 매화가 먼저 피고 진 후 한참이 지나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흥섭인의 집 마당에 있는 수양 벚나무에 꽃이 피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꽃 구경을 하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몰락한 양반 흥섭이는 아들 갑수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흥섭이네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조그만 초가집과 함께 100년 이상 된 수양벚나무였지요. 그리고 매해 봄, 집 앞 수양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올해도 드디어 피었구나 피었어. 아이고 병욱이 자네 왔는가? 안 그래도 올해는 좀 일찍 벚꽃이 피어서 마을 사람들한테 말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 매년 어찌 자네가 제일 먼저 알고 찾아오는구만. 허허 나야 봄이 되고 나면 언제 자네 집 벚나무에 꽃이 피는가 그것만 확인하니 말이오. 아 이렇게 꽃이 피는 것을 확인해야 올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꽃 구경하면서 숨을 돌릴 것 아닌가? 그나저나 자네 줄살이랑 좀 가지고 왔으니 흥섭이 자네 거 한 잔만 좀 주시게나. 알았구만 알았어. 내 당장 자네가 좋아하는 막걸리랑 주전부리에서 가져다 줄 테니 편하게 구경하시게나 그래. 이렇듯 흥섭이는 매해 봄 집마당에 벚꽃이 필 때마다 일주일 동안 마을 사람들 누구나 꽃 구경을 할 수 있게 쌀인문을 열어두어 찾아오는 손님들을 잘 대접하였고 마을 사람들 역시도 담례로 손에 조그만 음식들이나 식량을 들고 흥섭이의 집을 찾았지요. 그리고는 벚꽃이 지면 마을 서당에서 훈장을 맡았던 흥섭이는 서당에서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바빠지기 시작했고 일이 끝나고 저녁이 되면 아들 갑수의 글 공부와 교육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우리 갑수가 아주 어려서부터 글 공부에 참말로 열심이구먼. 그래 우리 아들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냐? 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처럼 꼭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해가지고 관직에 들어가서 큰일을 하고 싶구만이요. 허,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는 것도 좋은디 말이여 갑수야. 아 기왕이면 마을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단다잉. 니도 아다시피 우리 집안이 전쟁 때문에 집이며 논이며 다 사라지고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서 나를 훈장으로 써준 것이 바로 마을 사람들이니 행여 너가 나중에 관직에 들어가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받았던 은혜를 꼭 잊으면 안 된다 갑수야잉.
알겠습니다요. 아버지네 명심하겠구만이요. 이후 시간은 10년이 지나고 어느새 갑수는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갑수는 계속해서 글 공부를 이어갔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몇 년 새 부쩍 쇠약해진 아버지 흥섭이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흥섭이는 아들 갑수를 방으로 불렀지요. 아이고 갑수야, 내 말이다. 내 몸 상태를 보니 어쩌면 올해를 넘기기 힘들지 모르겠구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얼른 건강을 다시 회복하셔가지고 서당에 나가셔야죠. 마을 사람들이 다들 걱정하고 있던디 말이오요. 내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너 과거 시험 공부를 끝까지 책임을 졌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참말로 미안하구나 그래. 아닙니다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시란께요. 그런디 갑수야, 내 살아보니 느낀 것인데 과거 시험도 중요하지만서도 행여나 그것이 잘 안 풀리더라도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구만 그래. 돌이켜보니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부자로 살았을 때보다 전쟁으로 집안이 복상망해 가난하게 살며 힘들더라도 그 속에서 너를 가지게 된 것과 매해 봄마다 벚꽃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었다는 것이야. 그러니 갑수야, 내 니한테 부탁 하나만 하자꾸나. 네, 아버지. 무엇이든지 말씀하셔요. 행여 내가 떠나더라도 우리 집안 대대로 이어져온 저 나무를 잘 보존해 매년 봄꽃이 피면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을 잘 맞이해 주기를 바란다. 인생은 말이요, 남 위에 서는 것보다 같이 더불어 사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못지않게 저 나무를 잘 관리할 테니 아버지도 얼른 기운을 차리셔야 하구만요. 흥섭이는 기운을 차리라는 아들 갑수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갑수에게 집마당에 수양번 나무를 잘 보존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찾아와 벚나무에 꽃이 피자 갑수는 아버지 흥섭의 유언대로 꽃을 구경하기 위해 집을 찾아온 마을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갑수의 사정을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은 각자 손에 이런저런 곡식이나 생필품 등을 꽃 구경 값으로 가지고 왔지요. 갑수 자네 말이오. 내 자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좀 그렇지만서도 자네가 아버지를 이어 우리 마을 서당 훈장을 이어가는 것은 어떻겠나? 병욱이 어르신, 제가 서당 훈장을 말이오요. 그래. 물론 마을 사람들 모두 자네가 어렸을 적부터 오랫동안 과거 시험 공부 준비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는 한디 거 현실적으로 말일세. 자네 부친이 이렇게 세상을 떠버린 마당에 얼마 없는 재산에 계속해서 과거 공부만 붙잡고 살 수는 없는 노릇아닌가? 아이고, 어르신 신경 써주셔서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훈장일을 하면서 과거 공부까지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지만서도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거의 여태까지 계속 과거 공부를 한 자네가 말이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으니께 한번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보시게나. 갑수는 몰락하기는 했어도 양반 신분이라 태어나 여지껏 평생 손에 흙 한 번 묻혀본 적이 없었기에 사실 아버지 흥섭이 돌아가신 이후 먹고 살 길이 가장 큰 걱정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잘 생각해보면 평생 농사일을 한번 해본 적 없는 내가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냐이. 과거 시험의 꿈이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지만서도 사람이 살아있어야 꿈도 꿀 수 있는 법이지. 어쩌면 이 길이 내가 마을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겠구만. 결국 갑수는 장고 끝에 마을 어르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훈장이 되는 길을 택했지요. 어느 가을날 조용했던 마을에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은숙이라는 한 젊은 여인이 아버지와 함께 마을에 이사를 오게 된 것이었지요. 워낙에 작은 마을에다 평소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이 없는 곳이었기에 은숙이네가 마을에서 제법 큰 기와집에 자리를 잡고 한동안 외출을 하지 않자 그것을 수상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말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서욱이 언니 이야기 들었는가? 얼마 전에 우리 마을에 이사 온 거 처자 있자녀? 마을 윗목에 그 큼지막한 기와집에 들어온 그 부녀 말하는 것이지. 내 그 집 어르신이 젊었을 때 관직에서 한 자리 차지했었다는 진사 어르신이라고만 들었는디 그 집 딸 이야기는 못 들었구만 말수가.
그 집 딸이 글쎄 있자녀. 이름이 은숙이라고 했든가? 겉으로는 나이가 나랑 비슷해 보여도 말이지. 아, 벌써 한번 다녀와 버렸다는구만. 한번 다녀와 불었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냐? 말수가 아까 설마. 척가문 척 아니었어? 그 은숙이라는 처자가 글쎄 명망 있는 양반 가문에 시집을 갔었는디. 남편이 두 해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나버렸다고 했다는구만. 그리고 과부가 된 이후에는 시댁 부모들이 아들 잡아먹은 여자라고 하도 죄인 취급을 하는 통에 거친정 아버지가 딸을 처가해서 빼왔어. 아무도 모르는 우리 마을까지 왔다고 안 그런가? 하이고 저 은숙이라는 여자도 인생이 참말로 박복하고만 그래. 혹시라도 길에서 마주치면 좀 살갑게 대해야 쓰겄다. 그나저나 말숙이 니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항상 제일 먼저 알고 있는 것이냐? 우리 마을에서 어디나 안 거치고 생기는 소문이 있겠는가? 이것이 다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도 참말로 능력은 능력이구만. 그리고 그 은숙이에 대한 소문은 마을 안에서 퍼지고 퍼져 갑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갑수는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친구 진수와 주막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갑수의 중마고우로서 벌써 몇 년째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보부상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지요. 갑수 자네 말이오. 얼마 전 우리 마을에 이사 왔다는 과부를 본 적이 있는가? 아, 그 은숙 씨인가 뭔가 하는 그분 말하는 것이지? 내 마을 안악들이 말하는 것을 어찌어찌 귀동냥으로 듣기는 했는디 아직 한 번도 길에서 마주친 적은 없구만 그래. 내가 말일세. 얼마 전에 그 집에서 물건을 좀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집을 가서 은숙 씨를 한번 본 적이 있구만 그래. 내 분명 과부라는 소리를 듣기는 했는디 딱 봐도 나이도 우리랑 비슷해 보이고 무엇보다도 외모가 봄 꽃같이 화사한 것이 이 근방에서는 보기 드문 미녀가 이사를 왔더라고. 오, 오메 그 말이 참말인가? 내 별 생각 없었는디 이곳저곳 다니며 사람을 많이 만난 자네가 그리 말을 하니 궁금해지는구만. 근데 그 은숙 씨가 뭐가 필요해서 자네한테 다 부탁을 했단가? 웬만한 물건이면 장날에 구할 수 있을 텐디 말이오. 은숙 씨가 나한테 사권자용 붓을 좀 좋은 놈으로 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 참말로 인물은 인물인 것이 부자에다가 빼어난 외모에 고상한 취미까지 어떤가 갑수 자네 관심이 가는가? 아이고, 암만 과부라고 해도 그런 부잣집 여인을 내 주제에 감히 어떻게 넘보겠는가? 그리고 아직 나는 얼굴도 마주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이오. 그러면 말일세. 내가 마음에 먼저 그 여인을 담아두었으니 말이오. 갑수 자네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긴 해. 이후 시간에 따라 마을에서는 진수를 시작으로 과부 은숙이 장옷을 쓰고 이른 아침에 마을을 거니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다시 해가 바뀌고 봄이 찾아와 갑수의 집 마당의 수양벚나무에는 다시 꽃이 피기 시작하니 갑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쌀인문을 개방했지요. 아이고 우리 갑수 훈장님. 네, 올해도 이렇게 무사히 겨울을 넘기고 또 꽃을 보러 왔구먼.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꽃이 일찍 핀 것 같구만이라. 어르신 어떻게 막걸리 한 잔 내올까요? 허허, 갑수 자네가 내 마음을 아주 잘 아는구만 그려잉. 자네 집에서 벚꽃을 보면서 막걸리 한 잔 딱 하면은 그것이 바로 극락아니겠는가잉. 내 자네를 위해서 올해도 쌀이랑 좀 가지고 왔구만 그래. 그날 갑수는 벚꽃을 보겠다며 밀려오는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느라 하루 종일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그리고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해가 서산의 고개를 감출 때쯤 갑수의 집에 처음 보는 여인이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찾아왔지요. 그 여인은 벚꽃을 보더니 그것에 매료되었는지 한참을 미동도 없이 가만히 지켜만 보았는데요. 이 동네에서 한 번도 못 본 분 같은데 괜찮으시면 막걸리라도 한 잔 하실랍니까? 저는 몇 달 전 마을에 이사를 온 은숙이라고 합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내일 저 나무를 그려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괜찮고 말고요. 제가 꽃이 피는 일주일 동안은 항상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문을 개방해 놓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그리셔도 됩니다요. 갑수의 허락을 얻은 은숙은 다음날 늦은 저녁 갑수의 집으로 종이와 붓을 들고 찾아와 마당에 앉아서 수양벚나무를 그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본 갑수는 은숙이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자신의 방으로 안내를 하고 차를 대접하면서 은숙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갑수의 마음 씀씀이에 고마움을 느낀 은숙은 이후 자연스레 함께 갑수의 집에서 벚나무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지요. 은숙의 아버지인 황진사는 최근 은숙의 행동이 수상쩍습니다. 과부가 된 은숙이를 시댁에서 데리고 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인척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지금의 마을로 도망치듯 이사 왔을 때까지만 해도 풀이 죽어 색을 잃어가던 은숙이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요즘에는 생기 있게 변했기 때문이었지요. 은수가 너 오늘도 외출하는 것이냐? 아버지,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바람이라도 쐬려고 산책이나 갈까 하구만요. 그나저나 은수가 너 말이다. 요즘 여 마을 사람들하고 좀 가까워지기는 한 것이냐? 친하게 지내는 안하기라도 생긴 것이요. 거 말숙이랑 선옥이 언니랑 해서 몇 분하고는 말은 나누기는 해봤는디 갑자기 그것은 어째 물어보신답니까요? 아니, 이것이 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디 말이요. 뭔가 네가 요즘 얼굴에 미소가 핀 것이 혹시 마을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나 궁금해서 말이요. 아이고 만나는 사람이라니요. 아버지 당치도 않구만요. 황진사는 딸 은숙에게 분명 무엇인가 변화가 생겼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 궁금증에 그저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은숙이 자신의 방문을 열어두고 외출을 한 일이 있어 문을 닫기 위해 딸의 방에 다가서니 황진사는 문틈으로 은숙의 그림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딸이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반가워 황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방으로 들어가 그림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그 2해 전에 남편을 잃었을 때부터 그 좋아하던 그림도 그리지 않고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사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디 내 뭐가 우리 은숙이를 저라고 생기 있게 바꿨나 했더만 그래 우리 은숙이가 그림을 다시 시작해서 그랬구만. 그나저나 이 그림이 전부 다 똑같은 수양 벚나무를 그린 것 같은데 이것이 참말로 이상하구만. 분명히 내가 이 나무를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디 말이요. 웜에 이것이 이 동네 그 유명한 벚나무구만. 황진사는 딸 은숙이가 계속해서 같은 벚나무를 그린 것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은숙이 외출을 할 때 몰래 은숙의 뒤를 밟아보니 예상대로 은숙은 갑수의 집으로 향하였고 은숙이 갑수의 집에 도착하자 너무나 자연스럽게 갑수와 함께 방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열어두고는 벚꽃을 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매 우리 은숙이가 얼굴이 밝아진 것이 그림 때문인 줄 알았는디 그것이 아니라 저 갑수라는 사내 때문이었구만. 그려 이제서 다 모든 게 설명이 되는구만 그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은숙의 옆에서 갑수가 그녀의 말상대가 되어주자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고 황진사는 이제야 은숙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있었지요. 그 후 갑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황진사는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저 개수까지 하나하나 꿰고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문의 근원인 말숙이었지요. 말숙이 자네 말일세. 우리 마을에서 그 유명한 수양 벚나무집 산에 있지 않은가? 그 이름이 갑돌이었나 뭐였나? 황진사 어르신, 갑수 도련님 말씀하셔요? 그래 그 갑수라는 사내 말일세. 아 내가 그 집 벚꽃이 하도 보는 맛이 있길래 잠깐 그 집에서 꽃 구경을 하고 있었는디 아 그 사내가 나한테 살갑게 다가와서는 이런저런 주전부리랑 막걸리도 한 잔 대접을 해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인데 도대체 어떤 사내이길래 저리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나 그것이 궁금해서 자네를 찾아와 봤구만. 아이고 그런 거라면 저를 잘 찾아오셨구만요. 그러니까 그 갑수 도련님이 말이어요.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말숙이는 갑순의 가문이 몰락한 양반 가문이라 글 공부에 재능이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현재는 훈장 노릇을 하며 과거 시험은 포기한 것까지 황진사에게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주었지요. 그래서 갑수 도련님은 저렇게 돌아가신 흥섭이 어르신 뒤를 이어 마을 서당 훈장직을 이어받는 데다가 매해 봄이 되면 벚꽃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을 잘 맞이해줘서 마을 안에서도 인기가 상당하구만이요. 그랬구만. 하기사 과거 준비를 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한 푼 두 푼 드는 것이 아닌데다가 훈장일까지 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테니 현실적으로다가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테지. 그리고 그날 밤 황진사는 좋은 술을 한 병 들고는 갑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자네 말일세. 우리 은숙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르신, 제가 아직 은숙 씨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서도
아, 그림 실력하며 말 하나하나에도 교양이 넘치는 것이 진짜 참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요. 갑수가 딸 은숙이에게 마음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자 황진사는 갑수의 손을 잡으며 부탁을 했습니다. 갑수 자네, 자네가 우리 딸 은숙이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는가? 오메 진사 어르신, 그것이 지금 무슨 말이랍니까요? 내 우리 딸아이가 본래 서방하고 사별한 이후에 저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만. 처음에는 그저 다시 그림을 시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더니만 그 이유가 바로 자네이지 않겠는가? 혹시 자네 우리 딸아이 이외에 마음에 둔 처자가 있는 것인가이? 어르신, 제 주제에 무슨 당치도 않구만요. 그러면 자네가 말이요, 우리 딸아이만 받아준다면 말일세. 내 자네가 장가를 든 이후 과거 시험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금전적으로 도와줄 것을 약속하네. 어떤가 자네? 하이고 어르신, 지금 그 말이 참말이십니까? 갑수는 비록 은숙이 과부 신세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자신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황진사가 딸 은숙과의 혼인은 물론 이후 과거 시험 공부 비용까지 지원해 준다는 말에 갑수로서는 황진사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황진사의 주도하에 마침내 갑수와 은숙이는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갑수는 부인 은숙이와 꿈 같은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 날 아침 황진사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왕 첫날 밤을 이곳에서 보낸 것, 이서방 자네만 불편하지 않다면 이 넓은 기와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는 것이 어떤가? 장인 어르신의 제안도 감사하지만 저희 부부를 이어준 것이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수양벚나무였고 저희 선친의 살아생전 유언도 있으니 괜찮다면 저희 부부는 그곳에서 지내면서 매 봄 꼭 구경을 오시는 손님들을 이전처럼 맞이하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려. 자네 뜻이 그렇다면 내 더 권유는 안 하겠지만서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이곳으로 와도 좋다네. 그렇게 갑수 부부는 혼인을 한 이후에도 갑수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신방을 꾸미고 살며 매해 봄이 되고 수양번 나무에 꽃이 피면 이전과 다름없이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을 환대했지요. 그리고 혼인을 한 이듬해에는 겹경사로 덕팔이라는 복덩이 같은 아들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아들 덕팔이 태어난 지도 벌써 5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잠자리가 늦으십니까요? 마누라, 내 벌써 시간이 이리 되었는지 몰랐구만. 금방 마무리하고 안방으로 건너갈 테니 얼른 먼저 잠자리에 드시구려. 서방님이 걱정이 되나서 제가 먼저 잠자리에 들 수가 있어야지요. 최근 들어서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서 과거 공부에 매진을 하시는 것이 이러다 혹시 건강이라도 상하게 되지 않을는지 그게 걱정입니다요. 내가 내 돈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 돈으로 공부를 하는데 벌써 2번이나 낙방을 해버렸으니 염치라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이제는 내 준비가 어느 정도 돼요. 내년 봄에 있을 과거 시험에는 진짜로 기대를 걸어볼 만하겠구만. 자네도 그동안 거 못난 서방을 내조하느라 참말로 고생 많았구만. 하이고 고생은 무슨 고생이랍니까요. 우리 아들 덕팔이 키우는 맛에 이제야 사람같이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서방님 너무 늦지 않게 마무리하시고 안방으로 건너오셔요. 내 지금 감세 지금 가. 갑수는 내년 봄 과거 시험을 반년 정도 앞두고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곤히 잠을 자고 있는 갑수 부부를 깨우는 큰 비명소리가 마당에서부터 들렸지요. 오메, 이것이 또 무슨 일이다냐? 어찌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나 버렸대? 새벽부터 무슨 난리인가 싶어 갑수는 눈을 비비면서 마당으로 나가보니 이것이 웬일입니까? 집 앞 수양번 나무에 봄에 피어야 할 벚꽃이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피어있지 않겠습니까? 오메, 이것이 참말로 어찌게 되려고 또 이 시기에 꽃이 피었다냐? 어르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때 아닌 가을에 벚꽃이 피다니 이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었는디 말이어요. 그나저나 어르신께서는 그저 꽃이 이상한 시기에 핀 것뿐인디 어째서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놀라십니까요? 갑수 자네, 흥섭이가 자네한테 가을에 피는 벚꽃에 대해 말 안 해주던가?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르신? 갑수 자네도 아다시피 자네 집이 원래는 우리 마을에서는 제일 부자였는디 말일세. 한 40여 년 전쯤 가을에 지금처럼 느닷없이 저 벚나무에서 꽃이 피더니 그 이듬해 봄에는 아예 꽃이 피지 않은 것이 아닌가? 마을 사람들이 한참 이상한 일이 다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쯤
여름이 채 오기도 전에 말이오. 큰 전쟁이 터져버렸지 뭔가. 그 전쟁 난리통에 그 부자였던 자네 집과 재산은 전부 날아갔는디. 아, 저 벚나무만이 멀쩡했기에. 그 뒤부터 마을 사람들이 저 나무가 말이오. 바로 전쟁도 이겨낸 나무라고 하면서 영험한 힘이 있다 생각해 매해 봄마다 꽃을 보러 찾아왔던 거구먼. 뭐시라고요? 어르신 그것이 참말입니까? 그런디 그런 이야기를 어째서 저는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거랍니까요? 아, 그때 말이오. 전쟁이 얼마나 길고 참혹했던지. 마을 사람들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상상만으로도 치가 떨려서 입 밖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 되지 않았겠는가잉.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바로 자네 집안이었으니 자네 선친 흥섭이가 괜히 자네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거 말을 아꼈나 보구마잉. 오메. 제가 당장에 내년에 과거 시험을 볼 참이었는디. 모쪼록 아무 일 없이 그저 우연히 핀 것이었으면 좋겠구만요, 어르신. 생전 처음 마을 어르신에게 가을에 피는 벚꽃에 대해 들은 갑수는 갑자기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길한 예감은 어긋나는 법이 없듯이 가을 벚꽃이 지고 겨울이 찾아오자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청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켜 군대를 조선으로 보낸 것이었지요. 그리고 전쟁의 상황이 워낙에 급박하게 돌아갔기에 마을 관아에서는 원님이 마을의 젊은 남자들을 전부 징집해 한양으로 보내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갑수는 은숙이와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지 모르는 시간을 보냈지요. 마누라고 인자부터는 말일세. 참말로 마음 굳세게 먹어야 하는구만.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바로 자네니까 말이오. 내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 덕팔이랑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벚나무를 잘 부탁하겠네. 알겠구만요, 서방님. 서방님께서는 다른 생각 마시고 일단 어떻게든 몸성이 돌아오실 그런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그것이 말일세. 내 자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면목 없는디 말이네.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아직 어린 우리 덕팔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직 많이 남아있는 자네 인생을 위해서 좀 괜찮은 사람을 찾았으면 하는구만.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갑수의 부탁에 은숙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였다면 길고 길게 느껴졌던 밤은 그날따라 너무나 짧게 끝나버리고 어느새 다음 날이 찾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 한양으로 떠나는 젊은이들을 눈물로 배웅했지요. 재수씨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못 돌아오는 일이 있더라도 갑수는 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지 멀쩡하게 무사히 돌려보내라니까. 그렇게 마을 젊은이들은 언제 돌아올지 알지도 못한 채 한양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해를 넘기고 전쟁이 시작된 지 2달 정도 지나자 이번에도 몇 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전쟁은 생각보다 일찍 끝이 났지만 전장에 징집이 되었던 마을 청년들 중에 누구도 마을로 다시 돌아오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부유했던 은숙의 삶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황진사의 재산은 전쟁의 틈을 탄 무리들의 약탈로 인해 전부 빼앗겨 사라져버렸고 이후 갑수의 집으로 들어와 살던 황진사 자신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은숙은 아들과 집을 지키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돈이 벌릴 만한 일은 무엇이든 해야 했는데요. 처음에는 느닷없이 품삯이를 소개해달라고 했어. 평생 해보지도 않은 논밭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인자는 제법 일꾼다워졌구마잉. 이것이 말숙이 네가 잘 알려줘서 이렇게 된 것이지. 너 아니었으면 내가 빠른 시간 안에 일이 익숙해질 수가 있었겠냐. 매일같이 사군자를 치던 그녀의 손에는 어느덧 붓 대신 호미가 들려 있게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다시 봄이 찾아와 마당을 지키고 있는 수양벚나무에 꽃이 피고 마을 사람들이 힘든 삶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꽃구경을 오면 은숙이는 흥섭이와 갑수가 그리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마을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은숙이 자네가 혼자서 참말로 고생이 많구만 그려. 아이고 어르신 고생이라니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은 처지인데 그래도 이렇게 또 꽃이 피는 계절이 오니 꽃구경이라도 하면서 슬픈 것도 잠시나마 쉬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려 자네 말이 맞구만 그려. 그나저나 올해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째 자네 집 벚꽃 풍경이 서글프게만 느껴지는구먼. 그리고 시간은 흘러 전쟁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새벽 마을에 어떤 낯익은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는 바로 진수였습니다.
진수가 마을로 돌아오자 마을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수의 귀환을 가장 반기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은숙이었지요. 그나저나 전쟁은 진짜 끝이 났어도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아계신 거래요, 참말로. 하이고 말도 마시라니까요, 말숙 씨. 거청에 전쟁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3년간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기적적으로 조선에 오는 배를 타고 탈출했구만요. 진수 씨 그러면 우리 서방님은 어떻게 되었단가요? 우리 서방님도 여적 살아있단가요? 은숙이 진수에게 갑수의 생사에 대해 묻자 진수의 얼굴에는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앉았지요. 은숙 씨. 갑수도 3년 내내 저랑 같이 청에서 포로로 지내다가 함께 도망쳐서 각자 다른 배를 탔는디 말이오요. 갑수가 타고 있는 배는 바다를 건너오는 도중에 그만. 하이고 배가 파도에 전복돼 버렸구만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갑수를 데려오겠다고 은숙 씨한테 굳게 약속을 했는디 내 은숙 씨한테 참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구만요. 그동안 도대체 서방님이 어디에서 뭐를 하고 있을까 짐작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진수 씨 덕분에 서방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이라도 알게 되어서 참말로 다행이구만요. 참말로. 먼 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수 씨.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차마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한 채 남이 볼까 터져나오는 눈물을 꾹 삼키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은숙은 한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책임져야 할 덕팔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남편 갑수의 사망 소식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와 식음을 전폐하며 품삯 일을 나가지도 못한 채 집에만 누워있기 일쑤였지요. 그러니까 은숙 씨가 오늘도 일하러 안 나왔다는 말입니까요? 그렇다고 안 합니까요? 벌써 저라고 집에서 아주 한 발짝도 안 나온 것이 일주일이 넘은 것 같은디 말이어요. 박복한 것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서방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상심이 클지 우리들이 어디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잉? 하이고 제가 괜히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그냥 물어봐도 모른 척 하는 게 나을 뻔했구만요. 그것이 어떻게 진수 씨 잘못이겠습니까? 괜히 헛꿈 꾸면서 사는 것보다야 한번 강하게 아프더라도 털고 일어나는 것이 100번 낫지. 그나저나 지금 은숙이가 아들내미 밥은 먹여가면서 누워있는지 모르겠구만. 참말로 좀 힘들어도 얼른 툴툴 털고 일어나야 할 것인디. 그러면 말숙 씨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요? 제가 말숙 씨한테 돈이랑 쌀이랑 해서 조금 드릴 테니께 그거를 은숙 씨한테 전달을 좀 해주실랍니까요? 말숙 씨 말을 듣고 보니까 저러다 진짜 큰일 나는 것 아닌가 괜시리 걱정이 되는구만요. 뭐시오? 뭐 나야 전달해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디. 그런디 우째 진수 씨가 직접 전달을 안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한대요잉. 저 상황에서 괜히 남자인 제가 도와줬다가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날 수도 있고 받는 은숙 씨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요. 그러니까 제가 은숙 씨가 괜찮아질 때까지만이라도 종종 쌀이랑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해다 드릴 테니 말숙 씨가 전달해 줬으면 하구만요. 이래봬도 제가 갑수랑 중마고 아닙니까? 이후 진수의 부탁을 받은 말숙은 종종 은숙의 집을 찾아가 쌀과 돈 그리고 생필품 등을 조금씩 전달해 주었고 슬픔에 빠져있는 은숙이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런 진수의 눈에 보이지 않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된 은숙. 그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되어 마침내 품삯일을 나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런 은숙이에게 하루는 말숙이 넌지시 물어보았는데요. 은숙아, 너 말이다잉. 내가 거시기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디 말이여. 내 말 오해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봐라잉. 하이고 또 무슨 말을 꺼내려고 사람 겁나게 그러냐잉 말수가.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말이여. 내가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 가만 보니 진수 씨가 은숙이 너한테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더만. 혹시 은숙이 너는 진수 씨를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해서 말이지. 와 원매. 말숙이 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말어라잉. 아직 우리 서방님을 내 손으로 묻지도 못했는디 무슨 진수 씨는 진수 씨여.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진수 씨도 저라고 몇 년이 지나서라도 돌아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서방님도 아직 모르는 일이구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서도 진수 씨 말 안 들었냐잉 은수가. 보내줄 사람은 보내주고 우리는 인자 앞을 봐야지. 그러고 막말로다가 네가 홀몸이면 뭐 나도 이런 말을 안 꺼낼 것인디.
덕팔이 생각도 해야 할 것 아니냐잉. 덕팔이가 저라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데다가 지금 아버지 닮아 그런가 글 공부에도 재주가 있는 것 같은디 네가 혼자 품삯 일을 해가지고 어찌게 지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제. 말숙이 계속하여 은숙을 설득하려 하자 은숙은 갑자기 서슬 퍼런 눈을 치켜뜨고 말숙을 쳐다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말숙이 너 앞으로 말이다잉. 여 마을에서 내 얼굴 계속 보고 지내고 싶으면 말이여.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말아라잉. 내 자식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께. 웜에 은수가 아이고 가시나 나는 단위를 생각해서 한 말이제. 시간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 지도 10수년의 세월이 지나고 은숙의 아들 덕팔이마저 성년이 되던 해가을. 가을치고는 유난히 따뜻한 날이 이어지며 예년과는 다른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더니 은숙의 집 수양번 나무가 또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웜에 이것이 뭔 일이냐 참말로. 내 인생에서 벌써 이것이 몇 번이냐잉. 전쟁이 끝난 지도 이제 겨우 10년이 넘어가는데 이것이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기려고 이런다냐잉. 그렇게 가을 벚꽃이 핀 지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꽃잎이 다 질 무렵 하루는 어느 거짓골을 한 나그네가 삿갓을 쓰고 은숙의 집으로 찾아와 때 아닌 벚꽃의 시선을 빼앗긴 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에 벚꽃이라니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허허, 그러게나 말이오. 때 아닌 가을에 벚꽃이라니. 마을 사람들 말로는 지난번 벚꽃이 피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 끌려가 돌아가셨다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으려는지 참말로 걱정이 됩니다요. 그나저나 나그네님 혹시 괜찮으시면 물이라도 한 잔 내어드릴까요? 그래요. 실례가 안 된다면 뇌물 한 잔만 부탁하네. 덕팔이는 처음 본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잠시 멈칫하더니 이상한 기분의 뒤를 한번 돌아보고는 나그네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웜에. 아버지. 어째 이렇게 오래 걸리셨습니까요? 그래. 하루 내가. 나그네가 미처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덕팔이는 나그네를 그대로 지나쳐 갔는데요. 하이고 니네 엄마 그림이 말이오. 소문이 제대로 났는지 멀리서도 찾는구만 그래. 내 여기저기 방귀깨나 끼는 양반들한테 팔고 오느라고 며칠이나 걸렸구만. 그래도 돈은 두둑하게 받았으니께 우리 아들 덕팔이 내년에 과거 시험 보러 한양 가는 여비는 문제 없겠구만. 그나저나 집에 손님이 와 있었구만 그래. 오메 자네는. 꽃 구경 한번 잘 했수다. 나그네는 그 한마디만을 남기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고 급히 마을을 떠나서는 다시는 이 마을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진에서 소문난 부자 홍배 영감은 돈 한 푼 제대로 쓰지 않은 수전노입니다. 그는 남들이라면 벌써 큰 기와집에 머슴을 부릴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마을 외진 곳의 초라한 기와집에서 부인도 없이 혼자 호랍이 신세로 살고 있었지요. 뭔가잉? 누군가 했더만 춘자 자네가 또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인가 그래? 내 일전에도 일러뒀지만 부인을 드릴 생각은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아이고 어르신도 참말로 고집세시구만요. 이제는 돈도 버실 만큼 버신 양반이 아직도 이렇게 혼자서 이런 작은 초가집에서 다 지내고 말이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르신, 옆 동네에 과부가 혼처를 찾고 있는데 내가 홍배 어르신 이야기를 하니까 글쎄 요즘 세상에도 그런 검소한 분이 있냐고? 그렇게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안 그럽니까요? 내 말이여 자네나 그 과부 속셈을 모를 줄 알고 그러는가? 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여태 벌어놓은 돈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겠지. 내 말일세 평생에 한 번 속았으면 되었지. 두 번을 속을 정도로 그런 순진한 사람이 아니구만 그래. 또 그놈의 돈돈 그러시는구만요 참말로. 내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어르신한테는 진짜 소개비도 안 받는다고 안 합니까요? 그나저나 웜의 홍배 어르신 괜찮습니까? 얼굴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래요? 며칠 전부터 이것이 감기에 걸린 것인가? 계속해서 장기침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기는 했는데 며칠 좀 쉬면 괜찮아질 것이니 신경 쓰지 말게나. 어르신, 진짜 그 돈 다 싸가지고 가실 것도 아니고 몸이 편찮으시면 좀 약방에서 약을 타드시던 의원을 찾아가시던 해야지. 연세도 있으신 분이 쉰다고 나아지겠습니까요? 아이고,
내가 참말로 주책이기는 한디 거 부인을 안 들이려면 말이어요. 최소한 일을 봐줄 머슴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시래요? 뭐 머슴은 무슨 놈의 머슴인가? 내가 여적 이렇게 팔팔한디 말이요. 춘자 자네도 더 볼 일 없으면 참견 그만하시고 얼른 돌아가 보시게. 내가 걱정이 되어나서 그러지요 참말로. 이렇게 수전노로 유명한 홍배 영감의 주된 수입원은 바로 돈놀이였습니다. 특히 그는 한번 빌려준 돈은 어떻게든 억척스럽게 받아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홍배를 제외하면 큰 돈을 빌릴 곳이 마땅히 없었기에 급전이 필요할 때면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서라도 그에게 손을 벌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덕삼이 자네 수문양을 구워 달라 이 말이지. 네 어르신, 제가 어떻게든 추수가 끝나면 갚을 테니 사정 한 번만 봐주셨으면 좋겠구만요.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지. 그런데 말일세 나는 담보가 없이는 절대 거래를 안 하는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자네한테 논이 세마지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디. 나한테 스무냥을 빌리는 것이니께 그 중에 한마지기는 나한테 담보로 잡아놓고 빌리시게나. 워우 워메, 어르신 그 노는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온 그런 땅인데 말입니다요. 아 그거야 자네가 추수가 지나고 돈을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 아니겠는가? 아니면 자네 지금 나한테 돈을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빌리려고 하는 것인가잉? 땅을 담보로 잡는 것이 싫으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든가 덕삼이 이 친구야. 아, 아닙니다요. 우리 마을에서 어르신 말고 누구한테 돈을 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땅을 담보로 잡을 테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알았구만. 그리고 자네도 아다시피 추수가 끝나고 돈을 갚을 때는 이자 포함해서 30냥으로 갚아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게나. 거 여기 써보시게. 내 돈이랑 지부책이랑 가지고 올 테니 말이요. 사실 홍배 영감이 이렇게 돈만 밝히는 수전노가 되어버린 것에는 오래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때는 30여 년 전, 홍배는 그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땅에 농사를 짓고 사는 성실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는 2해 전에 매양이라는 참한 부인도 얻었기에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뭐시라 거 장모님이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 이 말인가? 진숙이가 그런디 조금 심각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 그래서 그런디 제가 며칠간 거 친정에 좀 다녀와야 걷는디 괜찮겠습니까? 아 그것을 말이라고 장모님께서 편찮으시다는데 당연히 가봐야 하는 것이 도리제. 그런데 거 자네 혼자만 가도 되겠는가? 아 친정 마을까지 갈라면 그래도 산도 하나 넘어야 되고 나도 거 사위된 도리로 같이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제. 일단은 일이 바빠 놓으니까 서방님께서는 농사일에 신경 쓰시고 이번에는 제가 혼자 가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기별을 할 테니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구만요. 아 알았구만. 자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야. 그러면 모쪼록 장모님께 안부나 좀 전해주시구랴. 며칠간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선 부인 매양이는 2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끊긴 채 좀처럼 집으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웜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라냐. 아 며칠 동안만 다녀오겠다는 마누라는 벌써 2주일이 다 되어가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 이것이 장모님께서 생각보다 훨씬 위독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구만. 그렇다면 내 사위된 도리로 안 찾아가 볼 수 없는 노릇이제. 부인이 2주일이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를 않자 장모님께서 위독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홍배는 자신이 직접 산 너머 20리 떨어져 있는 처갓집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홍배가 한나절이 걸려 처갓집에 도착을 해서 부인 매양이를 찾자 몸이 편찮으시다는 장모님이 멀쩡하게 방에서 걸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하이고 이서방 자네 왔는가? 장모님 저희 마누라가 여기를 안 왔습니까요? 장모님께서 편찮으시다고 해서 친정에 간 지가 벌써 2주일이 넘었는디 말입니다. 그것이 말일세. 하이고 그러니께. 매양이가 나주에 갔구만. 나주에. 우리 마누라가 나주에 갔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장모님? 그러니께 하이고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홍배자네 흥분하지 말고 듣게나. 우리 매양이가 말일세.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가난하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매파를 통해가지고 나주로 시집을 가버렸다 이 말일세. 뭐시라고라? 아니 장모님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랍니까?
세상 천지에 이미 시집을 간 여자가 다시 시집을 가다니. 내 이런 경우는 평생 어디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말인디. 그러면 장모님께서는 매양이 나주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요? 아, 그럼 우리 딸이 자네랑은 도저히는 못 살겠다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디. 내가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말일세, 자네도 말이여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갔으면 호강을 시켜줘도 모자랄 판에 무엇을 잘했다고 여기까지 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가 지금? 자, 장모님 어찌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시대요. 그까지 돈이 뭐라고 서방을 버린 마누라를 두둔할 수가 있습니까요? 내가 말이여 더 이상 자네한테 할 말은 다 했으니 말이네. 앞으로 서로 불편하지 않게 다시는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구만. 오메, 그러면 우리 마누라는 그동안 내 앞에서는 그저 행복한 척했다는 것이요? 허허허. 세상에 돈이 무엇이라고 도대체 멀쩡히 살아있는 서방을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다시 갈 수가 있다는 말인가잉? 그 좋다는 돈. 그러면 나도 한번 얼마든지 벌어볼 테니까 다들 한번 두고 보라고잉. 그렇게 부인이 부잣집으로 자신을 두고 다시 시집을 간 이후 홍배는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하고 오로지 돈만 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농사를 하면서도 겨울에는 이곳저곳에서 물건을 떼어 팔러 다니며 부지런히 재산을 불리고 그 돈을 다시 돈놀이를 통해 불리기를 벌써 30년. 그렇게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돈놀이꾼이 되었던 것이었지요. 추수가 끝나고 홍배 영감에게 20냥을 빌린 덕삼이는 이미 자신에게 돈을 받으러 올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홍배 영감이 자신을 찾지 않는 것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추수가 끝나기도 전부터 집에 찾아와서 닭달할 양반이 코빼기도 안 비치는 것이 오히려 뭔가 더 불안하고만 그래. 안 되겠구만.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찾아가서 돈을 갚든지 해야지. 그리하여 덕삼이는 30냥의 돈을 챙기고는 홍배 영감의 집으로 향했지요. 홍배 어르신 안 계십니까요? 덕삼이 홍배 영감의 집 앞에서 몇 차례나 그를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혹시나 하는 기분에 홍배의 방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괜시리 긴장되는 마음에 덕삼이 홍배의 방문을 열자. 오메. 어르신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방 안에는 글쎄 홍배 영감의 차가운 주검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배 영감의 시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덕삼은 황급히 그 집을 나와 다른 마을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홍배 영감의 죽음을 알렸지요. 홍배 영감은 30년 전 연락이 끊긴 부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친척이나 가족도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 중에 평소 홍배에게 빚이 있었던 사람들끼리 모여 빚을 갚는다는 명분으로 그를 마을 뒷산에 묻고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이후 홍배의 장례를 마친 마을 젊은이들은 무거운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주막으로 향했지요. 아이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악착같이 돈놀이를 하면서 돈에 미쳐 살더만. 그 홍배 어르신이 저라고 허망하게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구만 그래. 그러게나 말일세. 며칠 전에 내 매파 춘자 아줌한테 물어보니께 얼마 전에 홍배 어르신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뭔가 얼굴이 안 좋았다고 그러는구만. 저 양반이 평소에 동네 사람들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 보니 절이 되었는지 누가 알 수야 있었겠는가 참말로. 그나저나 이렇게 홍배 어르신에 대한 빚이 사라져 버리니 이것이 기쁘다고 하기도 뭐하고 죄책감도 드는 것이 참말로 기분이 묘하구만 그래. 그나저나 그 빚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말이오. 그동안 홍배 어르신이 가져간 땅이여 차차 원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면 되겠지만 말일세. 자네들은 홍배 어르신이 그동안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는가? 그것이 무슨 말인가 봉섭이 자네? 그 돈밖에 모르는 어르신이 막말로다가 평소 연락하던 가족이나 친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어르신 성격을 생각하면 여태까지 모았던 돈을 절대 집 밖으로 두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오. 그 돈을 먼저 찾아서 갖는 사람이 임자이지 않겠냐 이 말이지. 하이고 봉섭이 이 친구가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만. 어찌되었든 우리 빚이 없어졌다는 것으로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지. 홍배 어르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돈을 손댈 생각을 하는 것은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잉? 갑수 이 친구야. 나를 무슨 도둑놈으로 보고 그런 소리를 했었는가 지금? 나는 그냥 그 돈이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다고 했지. 누가 그 돈을 찾아서 갖겠다고 했는가? 알았네, 알았어. 그러면 여기 있는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지 말기로 하세. 봉섭이 말을 마치자 이후 그들은
각자 무엇인가 생각을 하는 듯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자리가 끝날 때까지 묘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며 연신 막걸리만 홀짝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일주일 정도 흐른 후 덕삼이는 밭에서 일을 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잠을 잘 때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홍배 영감 집에 숨겨져 있을 돈이었지요. 그래요? 평소 그렇게 돈을 아꼈던 홍배 어르신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저렇게 쓸모없이 두는 것이 오히려 한이 될 수도 있는 일이구만. 돌아가신 홍배 어르신을 참말로 위한다면 누군가가 그 돈을 써야 하는 것 아니겠어? 그리고 내가 홍배 어르신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으니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당연히 나 말고는 없는 것이고 말이오. 그리하여 덕삼이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조용히 집에서 빠져나와 홍배 영감의 집으로 갔습니다. 홍배 영감의 집으로 가는 와중에도 덕삼이는 행여나 마을 사람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갑수나 봉섭이 자신을 발견할까 노심초사하며 조심히 발걸음을 옮겼지요. 마침내 홍배 영감의 집에 도착한 덕삼이는 두근두근 대는 가슴을 부여잡고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을 확인하니 오메. 이번에는 이것이 또 무슨 일이오? 아니, 자네는? 이것이 웬일입니까? 방 안에는 누구보다도 망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던 갑수가 숨이 멎은 채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갑자기 방 바닥에서는 엽전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안개가 끼기 시작하자 덕삼이는 기겁을 하였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부여잡으며 간신히 그 집을 빠져나와 미친 듯이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홍배 영감의 집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과 함께 마을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출입하려고 하지 않은 채 몇 년간 방치가 되었습니다. 나주에서 나이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덕팔이는 가난한 보부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버는 족족 어머니의 약값을 대야 했기에 덕팔이가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아 가난한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좀 먼 마을까지 가야 하니 며칠 걸릴 것 같아. 옆집 순덕이 아주머니한테 어머니를 봐달라고 부탁을 했구만요. 그려 덕팔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다른 것보다 몸 잘 챙기고 거 조심해야 쓴다잉. 그나저나 지난번에 환을 드신 이후로 기침이 상당히 잦아진 것을 보니까 확실히 약효가 있기는 있구만요, 어머니. 아이고, 내 니한테 물려준 것 없이 이렇게 너가 버는 돈만 족족 축내면서 네 장가도 못 가게 앞길을 막고 있으니 그저 니한테 미안하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구만 그래.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요? 이 험한 세상길에 그래도 어머니가 딱 내 옆에서 이렇게 계셔놓으니 내가 심적으로 어머니한테 의지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얼른 기운을 차리셔가지고 제 옆을 오래오래 지켜주셔야 하구만요.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요, 어머니. 마을을 떠나 장사를 나선 덕팔이는 며칠 동안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물건을 팔아보았지만 올해는 흉년의 영향이 있는 것인지 장사가 영 시원찮았습니다. 며칠간의 고생 끝에 덕팔이의 손에 들어온 돈은 이번에도 어머니의 약값을 제외하면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렇게 일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이 늦은 시간이 되어 덕팔이는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강진으로 향했습니다. 확실히 이것이 흉년 때문인가 예전 같지가 않구만. 어머니 드릴 환을 삼은 돈이 참말로 간당간당하겠는디. 이 돈이면 주막에서 자는 것은 꿈도 못 꾸겠구만. 그렇다고 해서 이 늦은 시간에 이 집 저 집 돌며 재워달라는 것도 민폐기도 하고 말이오. 오메, 이것이 무엇이다냐? 지금 비가 내리는 것이다냐? 안 그래도 덕팔이는 오늘 밤은 어디에서 머물러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차에 갑작스레 비를 만나게 되었고 한번 내린 비는 그칠 줄을 모른 채 빗방울은 점차 굵어지기 시작했지요. 쏟아지는 비 속에서 마침내 강진에 도착한 덕팔이. 그의 눈에는 평소라면 절대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폐가가 들어왔는데요. 그 폐가에는 몇 년째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나 누구도 접근하지 않은 채 방치되었던 홍배 영감의 집이었지요. 아이고, 여가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 사람이 들어가서 잠만 잤다고 하면 죽어나오는 곳이라고 했는디. 그런디 이 빗속에 여기라도 안 들어가면 참말로 큰일 나겠구만. 그리하여 덕팔이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하는 수 없이 홍배의 집에 들어가 비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팔이는 두근대는 가슴을 부여잡고 방으로 조심히 들어가 방에 있는 호롱불을 켜고는 방 구석으로 가 자리를 잡았지요. 거거식이 누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들렸구만요. 저 절대로 다른 의도가 없으니까 비가 그칠 때까지만 머물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참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덕팔이는 되도록 잠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워낙에 먼 길을 걷기도 하였고 거기다 비까지 흠뻑 맞은 상태라 워낙에 피곤한 탓에 무서움도 잊은 채 자신도 모르게 잠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잠을 잤을까요? 갑자기 방바닥 아래서 굿을 굴러가듯 엽전이 굴러가는 소리가 덕팔이의 잠을 깨우더니 방에는 자욱한 안개가 끼기 시작했지요. 그리고는 방바닥에서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홍배 영감이었습니다. 허허, 아직까지도 내 돈을 노리고 온 멍청한 녀석이 있구만. 내가 평생을 바쳐가며 지킨 돈인디 그것을 겨우 다른 사람의 사리사욕을 위해 날릴 수는 없는 것이지. 오늘이 니놈 제삿날이니 여기에서 살아서 나갈 생각은 말아라. 오메. 어르신, 아니구만요. 제가 어머니 약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만 잠시 피해가려고 들어온 것입니다요. 저 절대 어르신 돈을 노리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구만요. 여태까지 내 앞에서 그런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 했던 멍청한 사내들이 어디 한둘이었는 줄 아느냐? 아닙니다요. 어르신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라니까요. 제가 죽으면 집에서 저만 바라보고 있는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요? 이놈이 다 아는 수가 있다고 해도 끝까지. 그렇게 말을 마치고 홍배 영감은 마치 덕팔이의 몸에 들어가려는 듯 덕팔이를 스쳐 지나갔고 잠시 얼마 동안 생각에 빠지더니 무서웠던 홍배 영감의 얼굴은 갑자기 인자한 표정으로 바뀌었지요. 허허, 자네가 한 말이 참말이구만. 여태까지 수년간 많은 사내들이 내가 숨겨놓은 돈을 찾기 위해 왔었는데 자네가 처음으로 내 돈을 노리고 온 사람이 아니구만 그려. 그래, 덕팔이라고. 자네 술을 좀 가지고 있는가? 있습니다요. 제 집 안에 동동주가 남은 것이 조금 있습니다요, 어르신. 덕팔이는 황급히 집 안에서 동동주를 꺼낸 다음 소반 위에 올려놓고 홍배 영감의 앞에 술을 한 잔 채웠습니다. 허허, 술을 마주한 게 도대체 몇 년 만의 일인지 모르겠구만. 아직 비가 한창 내리고 있고 날이 밝으려면 한참이나 남았으니 이야기나 좀 나누세 이 친구야. 내가 말일세 마누라가 가난 때문에 나를 떠난 이후 돈에 한이 맺혀 악착같이 돈을 모았었는데 말일세. 내 누구도 믿지 못하니 어디에 돈을 맡기지도 못한 채 그저 나만이 알고 있는 장소에 꽁꽁 숨겨두고는 하루를 마치기 전에 그곳으로 가 곰방대를 피며 한 푼 두 푼 그 많은 엽전들을 세어보는 것만이 내 유일한 낙이었지 뭔가. 하루는 며칠 동안 몸이 아팠는데도 그놈의 돈이 아까워 의원을 찾아가지도 않은 채 그저 돈만 세고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져. 간신히 그곳에서 빠져나와 방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쓰고 가지 못한 돈이 한이 되었는지 일이 원혼이 되어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구만 그래. 그런데 이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가진 한보다는 본래의 쓰임대로 쓰여지지 않은 채 빚도 못 본 채로 몇 년이나 방치가 되어 있는 엽전더미의 기분 역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구만. 그래, 돈이란 쓰였을 때 비로소 가치가 살아나는 법이지.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내가 평생을 모은 돈이 다른 사람에 의해 흥청망청 쓰여지는 것이 싫었는지 여태까지 이 돈을 내 나름대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구만. 아이고, 어르신. 그런 사정이 있으셔서 일이 된 것이구만요. 나는 말일세 평생 돈에 집착을 해 결국에는 돈을 아끼다 죽었지만 그 돈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쓰일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허허, 덕팔이 자네 내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는가? 부탁 말입니까요? 어르신 모시던 말만 하시라니까요. 자네가 내 평생 모은 돈을 가져가서 말일세 꼭 좀 값어치 있게 써줄 수 있겠는가? 그 돈들은 이미 너무나 오래 쓰여지지도 못한 채 그저 방치되어 있었다네. 그러니까 자네가 나뿐만 아니라 그 돈의 한을 좀 풀어줬으면 하는구만. 오메. 어르신 그 돈을 저한테 말입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가거든. 내가 앉아있는 이 방바닥을 한번 살펴보게나 자네. 홍배 영감은 덕팔이에게 그 말만을 남긴 채 술을 한 잔 마시더니 조용히 사라졌고 어느새 방 안 자욱했던 안개도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홍배 영감이 사라지자 덕팔이는 그가 알려준 대로
방바닥을 확인한 후 미세한 틈을 이용해 들춰보았고 그 안에는 사람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공간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덕파리는 호롱불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홍배 영감의 말대로 엄청난 양의 엽전더미가 쌓여 있었고 그 엽전더미 가운데에는 홍배 영감이 생전에 즐겨 피웠었던 곰방대가 꼽혀 있었지요. 이것이 도대체 얼마냐? 글쎄, 이 정도 돈이면 이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수가 있겠구마이. 날이 밝자 덕파리는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전에는 비싸서 생각도 하지 못했던 약재를 사고 또 의원을 불러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았으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침내 어머니 역시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자 드디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짐을 덜어낸 덕파리는 뒤늦게 짝을 찾아 장가를 갔고 부인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면서 홍배 영감의 바람대로 남들에게 베풀기도 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